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콩앱, 또 라디오, 또 보이는 라디오까지 저희가 다 열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조혜숙님께서 가족도 여름 무사히 나라고 인사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는 한 635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를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이제 임명이 됐고요.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 때문인지 이 가운데서 지금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자, 조성실 대표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부총리가 임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논란이라든지 연구 부정 논란, 또 조교 갑질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가운데 사실 임명이 강행돼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직전에 있었던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임명된 지명자였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봤던 시점들도 있었고 네. 또 동시에 박승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보건복 장관 이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하고 그랬죠. 바로 이제 박순애 장관에 대한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짜여진 구색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비판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이후에 국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 안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뭐 몇 가지 그 교육부 업무와 관련된 의혹들도 있고 아닌 의혹들도 있고 교육 개혁을 맡기에는 뭐 부적격이다. 지금 그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다. 이런 지금 표현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신보라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이번에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이 임명이 된 건 14년 만에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MB 정부 때 당시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이제 강행이 됐었고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어쨌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맞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떤 부처의 책임자이자 정책의 총괄자로서 소신과 어떤 정책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나서 임명됐으면 가장 좋았을 거라고는 보지만 워낙 원구성 협상이 계속 길어졌고 네. 실제 지금 개원한 지 거의 지금 40여일이 넘는 상황에서 그렇죠. 계속 이제 장관의 공백을 그렇게 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임명이 강행된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음주운전은 좀 치명적이었다. 특히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해도 도덕성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만한 일이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임명권자도 그리고 집권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대표와 원내대표도 조금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개혁의 과제가 엄중한 만큼 음주운전 정말 큰 문제지만 이를 상쇄할 역할을 제대로 할 적임자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국민께서 바라는 그 교육 개혁만큼이라도 제대로 할 분이라 임명을 했다. 이해를 바란다라는 좀 그런 겸손한 자세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이 적절했느냐 계속 이제 물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리 훌륭한 사람을 봤나요? 라고 이렇게 되물었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뭐 10% 부족한 도덕성을 뭐 20% 능력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좀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방향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그 외에도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것은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면서의 명백한 결격 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면 그 네. 부분에 대한 의혹은 아마 소명이 됐을 그렇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인사청문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시 MB 정부 때 임명된 안병만 장관 같은 경우도 사후에 이제 상임위에서 사후 검증식의 간략한 인사 검증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박순애 장관도 물론 당장 이제 국회로 갔을 때는 이제 야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겠지만 그렇겠죠.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그 시점에서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사후 인사 검증을 받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면 김승희 장관. 네. 김승희 장관. 예. 저희가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교육 전문가가 사실은 이제 참여하지 거의 사실상 공백이다라는 비판을 좀 인수위가 많이 받아왔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부 장관 임명이 이제 행정 전문가거든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교육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원론적인 좀 비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인수위와 또 이번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뭐 무게중심이나 이런 거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그렇다고 치면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스텝이나 이런 걸 충원할 네. 것인가가 과제인 것 같고요. 음주운전이나 이제 연구부정 논란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도덕적인 어떤 그 부분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치명적인 결함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가장 안타까운 거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구색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미 늦어진 거 기다렸다가 사실 형식적이더라도 이제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났더라면 일정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명분이 좀 확보가 됐을 텐데 지금 그 세 가지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그 교육 관련된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행정 전문가를 교육부 총리로서 이제 세웠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제 조직적인 개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교육 체계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교육에서도 사회적 양극화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5년 동안 어떻게 정책적인 부분을 보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미 임명은 됐기 때문에 이제 사후에 국회를 방문했을 때 사후 인사 검증을 그 절차적으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끝까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지금 조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지만 이미 임명이 됐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부분도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를 던져 주셔서 앞서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술 교육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기초학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교육 개혁과 더불어서 풀어야 될 숙제들 어떤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죠. 신보라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 관련 경력이 없다. 이거는 조금 온당치 않은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물론 점에서? 이제 전문성으로는 행정과 관련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실제 교육부에서도 정책자문위원도 지냈고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품질관리 자문위원도 네. 역임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공공행정과 성과관리 전문이면서 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단장을 이제 지냈는데 그것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경영평가단장을 또 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연금 노동과 함께 교육을 3대 개혁 대상 중 하나로 지목을 했고 네. 최근 국무회의 때도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좀 강조하면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에 대한 어떤 개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당시 이제 교육부 차관이 그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등 때문에 좀 사실상 인재 양성이 쉽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좀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화를 크게 냈다. 뭐 이런 전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발목 잡는 교육부 안에 규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핵심은 교육부 내의 어떤 이 경직된 어떤 조직 문화가 그러한 교육의 어떤 미래 인재 양성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목 잡기가 되고 있지 않느냐. 실은 그런 문제인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오히려 교육계에 계속 몸을 담고 있어서 관련한 사람들 너무 잘 아는 인사보다는 그것과는 조금 더 거리는 있지만 교육이나 행정 전문가이면서도 그런 조직 행정의 어떤 개혁적인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는 적임자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혁의 방향은 아마도 내부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어떤 교육개혁 방향에 있어서 그런 반도체 관련한 뭐 과학기술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뭐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랄지 뭐 등록금 규제 문제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담아낼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하지만 결국 조직행정이라는 게 그러한 분야의 또 전문가들을 또 인재를 발탁하는 부분도 중요한 행정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방향만 잘 설정이 된다면 그걸 잘 해낼 인재들을 또 발탁해 가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업을 수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네, 후속 인사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시고요.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사회가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두 가지 키워드를 뽑자면 교육과 부동산이라고들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누가 와도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 전망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별히 교육에서는 교육하면 대입 입시 거의 이렇게 좀 치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금 확장된 거는 일자리. 그래서 지금 반도체학과 증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서 굉장히 단순하게 좀 논리가 치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평가 체제나 그다음에 채용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 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예를 들면 혁신 교육이나 이런 게 부딪혔던 암초와 같은 논란들을 계속해서 다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뭐 인사 개혁이라든지 조직 개편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만으로도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적인 주안점을 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외에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 체제나 그리고 기초학력에서부터 평가 체제까지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좀 전인적 과정에서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고등 따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분절적으로 행정적 대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사람의 그 시점에 맞춰서 전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대안들을 줄 수 있고 최저선의 기초적인 학력의 수준을 어디로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방향성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의 부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부서명이나 뭐 인사를 몇 명 대 몇 명으로 이제 구조 개편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정책 주안점을 가져갈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어떻게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될지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인적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근대 산업사회의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인가는 근본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교육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참 교육 문제는 저희가 앞서 부동산과 더불어 계속 저희가 관심 가지면서 끝으로 저희가 계속 끝까지 좀 논의해 보는 그런 주제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뉴스로 좀 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양육자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뭐 교육이랑도 연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네요. 양육자들이 육아휴직을 잘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갔다가 오면 자리가 없어지고 엉뚱한 직무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되는 등 이 불이익을 걱정해서들 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부당 전직 여부를 판단하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밝힌 그 대법원 판결이 지금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잘 돼야지 이제 교육과 양육 이 모든 게 다 사실 교육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이번 판결을. 네. 롯데마트에 다니던 그 남성 근로자 A 씨가요. 네. 육아휴직 후에 부당 전직을 당했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중노위는 부당 전직이 맞다고 심판을 했는데요. 이에 사측이 취소 소송을 진행을 했고 2심까지는 사측의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육아휴직을 전후로 임금과 업무가 구체적으로 달라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네. 사건을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이제 돌려보낸 내용인데요. 네. 육아휴직을 다녀오기 전 맡았던 업무와 비교했을 때 직무 내용이나 그런 성격이 달라졌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네. 그 A 씨는 1999년에 롯데쇼핑에 입사한 후에요. 2013년부터 롯데마트에서 생활문화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매니저라는 이제 직급인데요. 네. 2015년 6월부터 2년간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네. 자녀와의 동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2016년 1월 그러니까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복지 신청을 한 겁니다. 2년을 했다가 6개월로 당겨서. 네. 근데 이제 대체 근로자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사측에서는 A 씨가 대체 근로자가 기존 보직을 하고 있으니 네, A 씨의 보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직급상 2단계가 강등된 그 냉장 냉동 영업 담당이라는 직급으로 발령을 네.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A 씨는 부당 전직이다라고 하면서 구제 신청을 한 거고요. 1심은 A 씨가 육아휴직장 맡고 있던 매니저 직책은 규정상 임시직이었으며 회사로서는 그 매니저를 공석으로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네. 대법원은 육아휴직 전후에 직무가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그리고 업무의 성격, 내용, 네. 권한 등에서 불이익 유무 등과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네. 1심과 2심이 그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까 다시 그걸 해라. 다시 다시 판단해봐라 라면서 내려보냈습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 좀 주목하신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 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우선 이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직급이 좀 달라지거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우나 그러니까 급여죠. 이런 부분이 사실상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게 뭐 부당한 처우라고 보지 않았던 사례들이 많았던 데 반해서 네네. 최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과 어떻게 보면은 직무 범위라든지 직무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보직으로 다시 복직을 시킨 것은 부당한 처우였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한 첫 판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우리는 법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판결문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당사자가 지난 몇 년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딪혔을 소송의 과정들과 네. 회사 내에서 여러 갈등 등을 생각하면 그렇죠. 결국에는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의 많은 부분에 이제 부분을 앞으로 한 발짝 나가게 만든다라는 부분에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이와 관련된 이제 보고서가 이미 국회 내에서 작년도에 또 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거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혜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많이 늘고 있지 않은 처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왜 우리가 바뀌지 않는가라고 봤을 때는 이제 회사가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사실상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형사상 처벌이 이제 노동자 당사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로 직접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을 한 다음에 돌아가서 복직을 한다고 해도 부딪히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너무 뻔하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의 사례처럼 이런 상황에 이제 부당한 처우가 아니었다라는 입증 책임을 사측에다 주도록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입법 제안이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작년도에 이제 국회에 좀 회람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면 걸맞는 저는 대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나아갈 부분은 입법적인 좀 보완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분이 근무하셨던 데는 어쨌든 대기업 계열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 관계자들이 이제 육아휴직 쓰는 비율과 그렇지 않고 좀 중소기업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자 간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제책을 어떻게 보면은 얻을 수조차 없는 접근 권한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심으라 의원께서는? 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사실상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고용노동부가 이것과 관련한 지침을 새롭게 이제 만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당 육아휴직 후에 전후에 불리한 처우로 될 수 있는 것들과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아마 구분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지침을 아마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그에 준해서 기업들이 이제 운용될 수 그렇겠죠. 있게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같은 뭐 직급을 하더라도 그게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거나 갖지 않았다는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 차별 그렇죠. 기준이었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회 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제시했다고 거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휴직 사용 후에 이런 해고 또는 부당 처우를 원인으로 소송까지 제기해서 구제 신청까지 도달한 사례는 극히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도 활용률이 많이는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전보다. 네.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의 한 20%, 25% 정도만 실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전히 이 제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여러 불이익한 처우가 그렇죠. 예상이 되면 실은 이제 쓸 그냥 수가 그 없죠. 육아휴직 자체를 쓰지 않는 방식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맞습니다. 많다는 방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그걸 또 구제해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그거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그것까지 가는 기 자체를 이제 두려워서 혹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렇죠. 포기하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가 그렇게 적은 거고요. 굉장히 굉장히 이 분께서 그 치열한 노력 끝에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부분 이런 불리한 처우들이 없어지고 더 사용률도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이 좀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도적인 지금 개선. 국회에서도 네.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장인이 어떤 차별적인 처우를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구제 신청을 하고 또 입증 책임까지 근로자가 지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소송까지 가야 조금 이렇게 더 쉬운 번복이 방법을 되는데 말하는 거군요. 당장은 노동위원회 신청해서 구제 명령을 받으면 사업주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니까요. 이러한 개정안도 개정이 되면 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나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